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한국은 싸그리 망할 것이야. 주한미군 협박도 모자라 경제적 압박을 위해 엄청난 건의 계약을 취소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IMF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한국은 역으로 이용해내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콜먼이고 미 해군 구축함 USS 제임스 윌리엄스의 전술정보센터에서 전투관제관으로 복무한 지 12년째였으며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북쪽 30km 지점에서 야간 작전 중이었고 CIC 내부는 냉방이 돌아도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저는 레이더 콘솔 앞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미확인 선박 하나가 우리 항로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으며 속도는 18노트로 민간 유조선 치고는 빠른 편이었고 AIS 신호는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즉시 당직사관에게 보고했고 그는 제 옆으로 다가와 화면을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콜먼 대위 식별 가능합니까? 저는 화면을 다시 확대하며 대답했어요. 선체 길이는 280m이고 배수량 8만 톤급으로 추정되며 유조선 형태지만 신호 없이 접근 중입니다. 당직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부에 연락하라고 지시했고 저는 즉시 함대 작전실과 암호화 채널을 연결했으며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확인 선박이 우리 항로로 접근 중이고 AIS 신호 없으며 속도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상부에서 돌아온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어요. 경고 신호 송출하고 응답 없으면 경고 사격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경고 사격이라니 아직 적대 의사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민간 선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며 오판이면 외교 문제로 확대될 수 있었어요. 저는 당직사관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관님 일단 경고 신호부터 송출하고 반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직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통신병에게 지시했고 경고 신호가 발송됐지만 선박은 여전히 직진하고 있었으며 응답도 없었고 거리는 계속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다시 확인했고 선박 주변에 다른 신호는 없었으며 단독 항해 중이었고 이상하게도 항로가 우리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상부에서 다시 무전이 들어왔고 작전 참모 목소리가 들렸으며 어조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콜먼 대위 즉시 교전 준비하고 미사일 라곤 대기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미사일 라곤이라니 아직 선박 정체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고 민간인 탑승 가능성도 있었으며 공격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였어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사령부 선박 식별 절차 미완료 상태이고 민간 선박 가능성 있습니다. 작전 참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해당 해역은 적대 지역이고 신호 없는 접근은 위협 행위로 간주되며 교전 규칙상 정당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고 레이더 화면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선박 형태를 세밀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체 구조가 일반 유조선과 달랐고 상부 구조물이 낮았으며 갑판 배치가 비대칭적이었고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열화상 카메라를 활성화하고 선체 온도 분포를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화면에 선박 외곽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엔진룸 위치와 연료 탱크 배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갑판 중앙에 특이한 마크를 발견했고 확대하자 작은 로고가 보였으며 선체 번호와 함께 건조 코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코드를 즉시 선박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 시작했고 검색 결과를 기다렸으며 몇 초 후 화면에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건조 국가 대한민국이고 조선소 부산 소재였으며 건조 연도는 작년이었고 발주처는 중동선사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정보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라니 이건 민간 선박이었고 단순 상업용 유조선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공격하면 국제 문제로 확대될 거였고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령부 선박 식별 완료했고 한국 조선소 건조 민간 유조선이며 공격 불가합니다. 작전 참모가 잠시 침묵하더니 불쾌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위 그래도 신호 없는 접근은 위협이고 경고 사격은 정당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경고 사격을 승인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추가 확인을 시도할지 결정해야 했고 선박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며
거리는 이제 10km까지 좁혀진 상태였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경고 사격 거부하고 직접 통신 시도하겠습니다. 작전 참모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대위 명령 불복 중이고 즉시 교전 준비하십시오. 저는 무전을 무시하고 통신병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간 주파수로 전환하고 해당 선박에 직접 호출하십시오. 통신병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망설였지만 저는 다시 명령했고 그는 주파수를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몇 초 후 신호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미확인 선박 즉시 응답하고 항로 변경하십시오. 이곳은 미 해군 구축함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응답을 기다렸고 시간이 느리게 흘렀으며 선박은 여전히 직진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통신병이 저를 보며 급히 말했어요. 대위님 응답 들어왔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받아들었고 스피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으며 억양이 약간 어색했지만 영어였고 침착했습니다. 미 해군 여기는 민간 유조선이고 기계 고장으로 항로 이탈 중이며 신호 장비 고장으로 AIS 작동 불가 상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민간 선박이었고 기계 고장이었으며 적대 의사가 없었고 오판을 막은 거였어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해했고 즉시 속도 줄이고 우리 항로에서 이탈하십시오. 선박 측이 확인했다고 답했고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항로도 약간 틀어지기 시작했고 충돌 위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보며 선박이 안전거리로 멀어지는 걸 확인했고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상부에서 다시 무전이 들어왔고 작전 참모가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콜먼 대위 명령 불복종 확인됐고 즉시 보고서 제출 및 징계 절차 진행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상했던 결과라고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선박을 공격하지 않은 건 옳은 선택이었고 외교 참사를 막은 거였으며 징계는 감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선박이 왜 신호를 끄고 움직였는지 의문이었고 기계 고장이라는 설명이 완전히 납득되지 않았으며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았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됐고 저는 사건에서 배제된 상태였으며 추가 조사 권한도 없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으며 레이더 화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했고 선박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으며 한국 조선소 건조 코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고 뭔가 시작됐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으며 당직사관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먼 대위 당장 함장실로 가십시오. 저는 함장실에서 징계 경고를 받은 지 사흘 후 워싱턴 합동참모본부 지하 2층 브리핑룸에 서 있었고 긴급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밤 비행기로 이동했으며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은 차갑게 냉방이 돌았고 테이블 양쪽으로 국방부 작전국과 재무부 대외제재팀 인원들이 앉아 있었으며 중앙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해협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제가 조우했던 유조선 항적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브리핑 자료를 넘기며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첫 페이지에는 문제의 유조선 정보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으며 선박명은 알파루크호였고 건조지는 부산 영도 조선소였으며 발주처는 두바이 소재 알와하브 선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보며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던 내용과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충격적이었어요. 동일 조선소에서 같은 모델 유조선 2척이 추가로 건조 중이었고 발주 선사는 동일했으며 계약 금액은 척당 1억 2천만 달러였지만 현재까지 잔금 미납 상태였고 총 미납액은 7천만 달러를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7천만 달러라니 거액이었고 조선소 입장에서는 심각한 손실 위험이었으며 왜 인도를 계속 미루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브리핑이 시작됐고 국방부 작전국 차관보가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키며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와하브 선사는 지난 3년간 중동 해역에서 급격히 세력을 확장했고 현재 유조선 15척을 운용 중이며 주요 항로는 이란과 파키스탄 구간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이란 연결이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으며 작전국 차관보가 계속 말했어요. 문제는 해당 선사가 최근 들어 금융거래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변했고 잔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재무부 대외제재팀장이 끼어들며 추가 설명을 시작했고, 그는 태블릿을 들고 화면에 자료를 띄우기 시작했으며 복잡한 금융 흐름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알-와하브 선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하고 있었고, 최종 수혜자 파악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일부 자금이 제재 대상 단체와 연결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제재 대상이라니 이건 단순 상업 문제가 아니었고 국가 안보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호르무즈에서 제가 조우했던 선박이 그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뜻이었어요. 작전국 차관보가 다시 말을 이어갔고 어조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현재 한국조선소는 잔금 미납을 이유로 선박 인도를 거부하고 있지만 국제상업계약상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고 결국 인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있던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어요. 한국은 결국 계약 유지할 겁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나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투였고 조선소 입장도 고려하지 않는 발언이었으며 7천만 달러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인도를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고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보님, 호르무즈 사건과 이 건이 연결될 가능성 있고 해당 선박이 단순 민간 용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차관보가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콜먼 대위 무슨 근거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고 단지 현장에서 느낀 직감뿐이었으며 선박이 신호를 끈 채 우리 항로로 직진했던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박이 AIS를 끄고 움직였던 점과 항로 패턴이 비정상적이었던 점에서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재무부 팀장이 손을 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대위, 그건 기계 고장이라고 이미 확인됐고 과도한 해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지만 차관보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콜먼 대위, 현재는 민간 계약 문제이고 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자리에 앉았으며 회의는 계속 진행됐지만 저는 더 이상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이 이어지며 한국조선소의 재무 상태와 계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발표됐고 대부분의 의견은 결국 조선소가 압박에 굴복해 인도할 거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었으며 저는 그 논리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지만 반론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급히 들어온 참모가 차관보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고 차관보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으며 그는 참모에게서 태블릿을 받아 화면을 확인하더니 회의 참석자들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정보인데 한국조선소가 돌연 계약 해지 검토를 공식 발표했고 법무팀을 통해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으며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국제계약 위반입니다. 재무부 팀장도 거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당할 겁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들으며 오히려 긴장했습니다. 한국조선소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고 단순 상업적 판단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으며 제가 호르무즈에서 느꼈던 직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손을 들어 발언을 시도했지만 차관보가 저를 무시하고 다른 참석자들과 논의를 시작했고 회의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 와중에 태블릿을 꺼내 한국조선소 관련 추가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저는 조선소 공식 발표문을 발견했고 내용은 간결했지만 명확했어요. 계약 당사자의 신용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계약 해지 절차 착수했으며 법적 검토 완료 시 최종 결정 예정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우려라니 한국조선소가 이미 뭔가를 파악하고 있었고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으며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훨씬 앞서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추가 접근 권한이 차단된 상태였고 상부는 제 의견을 묵살했으며 한국조선소는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이 움직임이 단순 비합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으며 회의가 종료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동안 저는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며 한국 조선소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 했지만 정보가 부족했고 접근할 방법도 없었으며 차관보가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콜먼 대위 이건은 민간 영역이고 추가 개입 금지합니다. 저는 워싱턴 브리핑룸에서 추가 개입 금지 경고를 받은 지 이틀 후 개인 사무실에서 국제뉴스 속보 알림을 확인하고 있었고 한국 조선소가 실제로 계약 해지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주요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기 시작했으며 화면에는 부산 영도 조선소 전경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확대하며 회견 내용을 읽기 시작했고 조선소 법무팀장이 준비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었으며 표정은 침착했지만 내용은 강경했어요. 발주선사의 잔금 미납 및 자금 출처 불명확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최종 결정했고 건조 중인 선박 2척에 대한 인도를 전면 거부하며 법적 대응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긴장했습니다. 실제로 해지를 단행한 거였고 법적 분쟁을 각오한 선택이었으며 워싱턴 회의실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화면 아래쪽으로 추가 속보가 흘러가기 시작했고 발주선사인 알 와하브가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는 내용이었으며 국제중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청구 금액은 3억 달러를 넘는다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3억 달러라니 조선소 연간 매출의 상당 부분이었고 패소하면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규모였으며 한국 조선소가 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해지를 강행했다는 건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즉시 추가 검색을 시작했고 국제금융기관 반응을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몇 분 후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런던 소재 주요 해운 금융사가 알 와하브 선사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이유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 부족이었으며 동시에 여러 보험사가 해당 선사 선박에 대한 보험 인수를 재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정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금융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국 조선소만의 판단이 아니라 국제금융 시스템 전체가 알 와하브를 의심하고 있었으며 계약 해지는 그 흐름의 일부였고 우리 국방부와 재무부가 놓치고 있던 신호였던 거였어요.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개입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공식 경로로는 보고할 수 없었으며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조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멈출지 결정해야 했고 USS 제임스 E. 윌리엄스로 복귀 명령도 대기 중이었으며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공식 명령을 어기고 금융 추적을 시작하기로 했고 알 와하브 선사의 자금 흐름을 독자적으로 분석하기로 했으며 개인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무부에서 근무하는 대학 동기에게 연락했고 그는 대외 제재팀 소속이었으며 비공식 정보 교환이 가능한 위치였어요. 전화를 걸자 그가 받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크 알 와하브 선사 자금 흐름 추적 가능합니까? 동기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데이브 그거는 민감하고 공식 요청 아니면 어렵습니다. 저는 그 경고를 알고 있었지만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비공식으로 확인만 해주면 되고 기록 남기지 않겠습니다. 동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고 30분 후 연락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자리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으며 노트북으로 추가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알 와하브 선사의 선박 운용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과 파키스탄 항로에 집중되어 있었고 일부는 예멘까지 운항했으며 루트가 특정 지역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상업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구조였어요. 저는 그 패턴을 보며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박들이 단순 유조선이 아니라 특정 루트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자산일 수 있었고 원유 운송보다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금융 흐름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정확히 30분 후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데이브 확인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즉시 물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동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알 와하브 선사 자금 흐름 추적했더니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경유하고 있었고 최종 수혜자가 불명확하며
일부 계좌가 제재 대상 단체와 연결된 정황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제재 대상과 연결이라니 이건 단순 상업 문제가 아니었고 국가 안보 사안이었으며 한국조선소가 이미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재무부가 공식 조사 진행 중입니까? 동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공식 조사는 아니고 내부 검토 단계이며 제재 여부는 미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내부 검토라니 이미 몇 주째 진행 중이라는 뜻이었고 한국조선소는 그 정보를 먼저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우리 국방부는 뒤늦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동기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노트북 앞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조선소가 계약 해지를 단행한 시점과 재무부 내부 검토 시작 시점을 비교해야 했고 타이밍이 맞물린다면 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재무부 내부 검토 시작일은 4주 전이었고 한국조선소 계약 해지 검토 발표는 3주 전이었으며 실제 해지 단행은 이틀 전이었고 순서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조선소가 재무부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고 제재 발표 전에 계약을 끊은 거였으며 법적 리스크를 감수한 이유가 여기 있었고 제재 발표 후에는 잔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조선소가 어떻게 미국 재무부 내부 정보를 입수했는지 알 수 없었고 공식 경로로는 불가능했으며 누군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고 공식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기로 했으며 개인 자격으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사무실을 나섰으며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상부는 저를 배제했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고 한국조선소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며 저는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야 했고 호르무즈에서 느꼈던 직감이 맞았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으며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자적 조사를 결심한 지 한 달 후 워싱턴 재무부 청사 인근 카페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방금 발표된 긴급 보도자료를 읽고 있었으며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 재무부가 알-와하브 선사를 공식 제재 대상에 올렸고 이유는 테러 자금 조달 네트워크 연루 혐의였으며 즉각 발효되는 제재 조치로 인해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제 금융망 접근이 차단된다는 내용이었고 발표 시각은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제재 발표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였고 한 달 전 제가 동기에게 확인했던 내부 검토가 공식 조치로 전환된 거였으며 알-와하브 선사는 이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저는 즉시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한국조선소가 요구했던 잔금 7천만 달러는 이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였으며 제재로 인해 선사의 모든 계좌가 동결됐고 송금 자체가 차단됐으며 법적으로도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조선소가 한 달 전에 계약을 끊은 이유가 명확해진 거였고 제재 발표 후에는 잔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며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먼저 해지를 단행한 선택이 정확했던 거였어요. 저는 카페를 나와 재무부 청사로 향했고 긴급 브리핑이 소집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회의실로 내려갔고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국방부와 재무부 인원들이 모여 있었고 중앙 스크린에는 제재 발표 전문이 띄워져 있었으며 참석자들의 표정은 충격과 당황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고 재무부 차관이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으며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알-와하브 선사에 대한 제재는 6개월간의 내부 조사 끝에 결정됐고 해당 선사가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금융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국가안보상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6개월이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으며 한국조선소가 계약 해지를 검토한 시점과 비교하면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국방부 작전국 차관보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차관님, 그렇다면
한국조선소는 어떻게 사전에 이 정보를 파악했습니까? 재무부 차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 측이 독자적으로 금융조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와는 별개로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의심스러웠습니다. 독자적 조사라니 한국조선소가 미국 재무부 수준의 금융 추적 능력을 갖췄다는 뜻인데 가능성이 낮았고 더 직접적인 정보 경로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회의실에서는 아무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급히 들어온 참모가 차관에게 서류를 건넸고 차관이 내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더 굳어졌으며 참석자들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추가 보고인데 알 와하브 선사가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한국조선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선박 인도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 중이며 중재 판정이 한국 측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으며 작전국 차관보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결국 패소하겠군요. 무리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도 거들었습니다. 제재 발표됐어도 국제중재는 별개이고 계약 위반은 명백하니까요. 저는 그 반응들을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한국조선소가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몰린 거였고 제재 발표로 잔금 회수는 불가능해졌지만 동시에 계약 위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손해배상까지 지게 되면 이중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고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제재 발표 시점과 한국의 계약 해지 시점이 비정상적으로 맞물려 있고 누군가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을 가능성 있습니다. 차관이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콜먼 대위 무슨 근거입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가 정리한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고 재무부 내부 검토 시작일과 한국조선소 계약 해지 검토 발표일을 나란히 표시했으며 간격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타이밍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국 측이 내부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손을 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대위 내부 정보 유출은 확인된 바 없고 과도한 추측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지만 작전국 차관보가 끼어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콜먼 대위 이거는 이미 종료됐고 추가 조사 불필요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자리에 앉았으며 회의는 계속 진행됐지만 저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제재 발표와 한국의 계약 해지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누군가 이 흐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조선소는 그 정보를 활용해 움직인 거였지만 상부는 추가 추적을 원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종료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으며 저는 노트북을 닫고 복도로 나왔지만 그 순간 재무부 차관이 저를 불러 세웠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먼 대위 이 건에 대한 추가 추적 금지하고 즉시 함대 복귀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예상했던 결과라고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상부는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고 한국과의 정보 연결고리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으며 저를 현장에서 제거하려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 사건이 단순 제재가 아니라 더 큰 흐름의 일부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차관에게 경례하고 복도를 떠났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고 청사 밖으로 나오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공식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공식 경로로 한국에 직접 접촉하기로 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고 함대 복귀 명령은 거부하기로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인천행 직항편이 내일 오전에 있었으며 예약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또 한 번 넘기로 결단하며 한국조선소 책임자와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으며 상부가 덮으려는 정보를 내가 직접 밝히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6시간 후 부산 영도 조선소 인근 항만 카페에 앉아 창밖으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습한 바닷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지나갔으며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커피 한 잔과 조선소 책임자 박지훈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망설였으며 공식 신분도 없이 접촉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진실을 확인하려면 직접 만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으며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차분했지만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박지훈 본부장님이십니까? 저는 미 해군 소속 데이비드 콜먼 대위이고 알 와하브 선사건으로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식 요청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비공식 개인 자격이고 상부 승인 없이 왔습니다. 박지훈이 다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만 카페에 계신 거 맞습니까? 저는 당황해서 창밖을 봤고 조선소 정문 방향을 확인했으며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긴장했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박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부인 출입 감지되면 보안팀이 보고하고 미 해군 장교가 조선소 인근에 나타나면 당연히 확인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보다 쉽게 노출됐다는 걸 깨달았고 박지훈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준비된 사람처럼 침착했어요. 박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분 후 조선소 외곽 회의실로 오십시오. 위치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으며 카페 창밖을 다시 봤지만 감시하는 인원은 보이지 않았고 이미 저의 모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어요. 30분 후 저는 조선소 외곽에 위치한 낡은 컨테이너 건물 앞에 서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간단한 회의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으며 창문 너머로 건조 중인 선박 2척이 보였고 바로 알 와하브 선사가 발주했던 유조선들이었습니다. 박지훈이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5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그가 손을 잡았으며 악수는 짧고 강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박 본부장님 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지훈이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이미 발표했고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예상했지만 계속 물었어요. 제재 발표 전에 계약을 끊으신 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전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박지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위님은 왜 여기 오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공식 목적을 만들어야 할지 선택해야 했지만 박지훈의 눈빛이 이미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것 같았고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본부장님이 어떻게 제재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보았고 건조 중인 선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배들은 겉보기엔 유조선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쓰일 뻔했고 우리는 이상한 흐름을 끄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구체적인 답을 원했지만 박지훈은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고 동시에 모든 상황을 이미 계산한 사람처럼 침착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상한 흐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박지훈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주기 시작했고 선박 보험 구조도가 나타났으며 복잡한 재보험 네트워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유조선과 다르게 설계되어 있었고 보험 수혜자가 다층 구조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흐름이 특정 계좌로 집중되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박이 단순 원유 운송이 아니라 보험 사기나 자금 세탁 구조의 일부로 설계됐을 가능성이 있었고 사고를 유도해 보험금을 빼내는 수법일 수도 있었으며 박지훈이 그걸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구조를 누가 설계했습니까? 박지훈이 화면을 끄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발주선사 측이고 우리는 단지 건조만 담당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계속 발견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하려 했지만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을 보니 미 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으며 내용은 짧지만 명확했어요. 콜먼 대위 무단 출국 확인됐고 즉시 귀환 명령이며 불응 시 군법회의 회부 예정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예상했던 결과라고 받아들였지만 박지훈이 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귀환 명령 내렸고 저는 이제 명령 불복종 상태입니다. 박지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대위님은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 오셨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사를 중단하고 귀환할지 아니면 계속 현장에 남아 진실을 파고들지 결정해야 했고, 본부는 이미 저를 문제 삼고 있었으며 군법회의까지 거론된 상태였지만 동시에 박지훈이 숨기고 있는 정보가 더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귀환 명령 거부하고 현장에 남겠습니다. 박지훈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지만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제재 정보를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박지훈이 창밖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답할 수 없지만 금융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모호한 답변을 듣고 불만스러웠지만 동시에 박지훈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는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으며 저에게 모든 걸 보여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왔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지훈이 일어나 저와 악수했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선택을 응원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위험해질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고 조선소 외곽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박지훈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선박 보험 구조와 금융 흐름까지 파악하고 있었으며 제재 정보도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출처는 밝히지 않았고 저는 조사를 계속해야 했으며 명령 불복종 상태로 현장에 남기로 결심하고 있었고 돌아갈 곳은 이미 없었습니다. 저는 박지훈과 만난 지 사흘 후 부산 항만 인근 작은 여관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국제해운 뉴스 사이트에서 긴급 속보가 올라오는 걸 확인했으며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건조 중인 유조선 2척을 그리스 선사에 재판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고 그리스 측 협상팀이 어제 부산에 도착했으며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내용이었고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추정치로는 척당 1억 달러 수준이라는 보도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그리스 선사란이 새로운 변수였고 한국 조선소가 알와하브와의 분쟁을 뒤로하고 빠르게 출구 전략을 찾고 있었으며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었지만 동시에 국제금융기관과 알와하브 측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저는 즉시 추가 검색을 시작했고 그리스 선사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몇 분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선사는 아테네 소재 중견 해운사였지만 주요 고객이 나토 물류 계약이었고 지중해 해역에서 군수 물자 운송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유럽 방위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정보를 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박이 단순 상업용이 아니라 나토 물류망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었고 중동이 아닌 유럽 루트로 전환되는 거였으며 한국 조선소는 단순히 손실을 막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구매자를 선택하고 있었고 박지훈이 말했던 이상한 흐름을 끊는다는 의미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으며 부산 항구가 보였고 크레인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워싱턴 재무부 동기 마크였으며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부산이고 계속 조사 중입니다. 마크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미쳤습니까? 본부에서 체포 영장까지 논의 중이고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그 경고를 듣고 예상했던 상황이라고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었어요. 마크 한국 조선소가 그리스 선사와 재판매 협상 중인데 나토 물류망 연결 확인됐습니까? 마크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확인했고 그게 문제입니다. 국제금융기관이 거래 차단 시도하고 있고 알와하브 측도 법적 대응 준비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금융기관 차단이라니 단순 민간 거래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 작동하고 있었고 누군가 이 거래를 막으려 하고 있었으며 한국 조선소는 다시 궁지에 몰릴 수 있었어요. 저는 마크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즉시 박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조선소 측 공식 번호도 연결되지 않았으며 뭔가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관방을 나와 택시를 타고 조선소로 향했고 정문에 도착하니 경비가 평소보다 강화되어 있었으며
외부인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고 저는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출입이 거부됐어요. 경비원이 저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상태이고 본부장님 지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박지훈이 의도적으로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스 협상이 민감한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으며 저는 정문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조선소 외곽을 걸으며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항만 카페로 돌아가 노트북을 다시 열었으며 국제 중재 진행 상황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알-와하브 선사가 국제중재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한국 조선소의 선박 재판매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요청했으며 동시에 그리스 선사를 상대로도 거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고 중재 판정이 일주일 내 나올 예정이라는 보도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이라니 시간이 촉박했고 중재 명령이 내려지면 재판매는 즉시 중단될 거였으며 한국 조선소는 다시 선박을 떠안게 되고 손실이 확정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 조선소를 과소평가하고 있었고 재판매 시도를 무모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었지만 박지훈은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않았을 리 없었으며 뭔가 추가 계획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노트북으로 조선소 내부 시스템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으며 선박 건조 일정과 출항 준비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대부분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었고 접근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이상한 로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외부 IP에서 조선소 시스템의 접근 시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해킹 시도처럼 보였어요. 저는 즉시 IP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발신지를 확인했으며 중동 지역이었고 정확한 위치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알-와하브 측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단순 법적 대응이 아니라 물리적 침투 시도까지 발생하고 있었고 조선소 내부 정보를 빼내려는 움직임이었으며 선박 항로 데이터나 그리스 협상 내용이 목표일 수 있었어요. 저는 즉시 박지훈에게 문자를 보냈고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외부 해킹 시도 확인됐고 중동 IP에서 접근 중이며 즉시 보안 강화 필요합니다. 몇 분 후 박지훈에게서 답장이 왔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미 파악했고 대응 중입니다. 저는 그 답장을 보며 박지훈이 또 한 번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 저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상황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이 커지고 있었고 해킹뿐만 아니라 물리적 침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정보전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충돌이 임박했고 그리스 협상이 성사되기 전에 방해 공작이 본격화될 거였으며 저는 공식 신분도 없이 현장에 남아 있었지만 박지훈을 도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고 미국 본부는 저를 추적하고 있었지만 저는 공식 신분을 버리고라도 현장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부 해킹 시도를 확인한 지 이틀 후 한국 조선소 외곽 컨테이너 적재장 뒤편에 숨어 야간 출항 준비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고 손목시계는 자정을 넘긴 상태였으며 차갑고 습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멀리 도크에서는 크레인 작동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어 건조 중인 유조선 두 척을 확인했고 갑판에서는 기술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출항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고 그리스 선사와의 계약이 막판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쌍안경을 내리고 휴대폰을 확인했으며 미 본부에서 연속으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고 첫 번째는 함대 사령부에서 온 최종 경고였습니다. 콜먼 대위 불법 개입자로 분류됐고 즉시 귀환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 예정이며 한국 당국과 협조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긴장했습니다. 체포영장이라니 단순 징계가 아니라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고 한국 당국까지 협조한다면 제 움직임이 더 제한될 거였으며 시간이 촉박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마크에게서 왔고 내용은 더 심각했습니다. 데이브 국제 중재 판정 앞당겨졌고 내일 오전 선박 인도 금지 명령 예정이며 항만 출입 통제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오전이라니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중재 명령이 도착하면 출항은 사실상 봉쇄될 거였으며 한국 조선소는 다시 선박을 떠안게 되고
그리스 협상도 무산될 수 있었어요. 저는 즉시 박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고 조선소 측 비상 연락망도 차단된 상태였으며 저는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적재장을 빠져나와 조선소 내부로 향했고 경비 순찰 경로를 피해 이동했으며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전진했지만 그 순간 앞쪽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경비원 2명이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옆 컨테이너 뒤로 숨었고 경비원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으며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 보안 강화 지시 내려왔고 외부인 발견 즉시 보고하라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보안이 강화됐고 제가 발각되면 즉시 추방될 거였으며 조선소 내부망에 접근할 기회도 사라질 거였지만 경비원들이 지나가고 저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어요. 몇 분 후 저는 관제실 건물 뒤편에 도착했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확인했으며 박지훈이 여러 모니터 앞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손동작이 빨라진 걸 보니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후문으로 돌아가 출입을 시도했지만 카드키가 필요한 상태였고 강제로 열 수도 없었으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관제실 내부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모니터 화면들이 빨간색으로 변했으며 박지훈이 급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였어요. 저는 창문을 두드렸고 박지훈이 고개를 돌려 저를 확인했으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하게 후문으로 다가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관제실 안으로 들어가며 급히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박지훈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박 항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고 방금 차단했지만 일부는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고 유출 경로를 추적한 로그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데이터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외부로 전송됐고 발신지는 조선소 내부망이었지만 승인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로그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내부 승인이라니 단순 해킹이 아니라 내부자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빼낸 거였고 누군가 조선소 내부에서 협력하고 있었으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저는 박지훈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내부 협조자 확인됐고 즉시 보안 점검 필요합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어보안 팀에 지시를 내렸고 전 직원 신분 확인 절차가 시작됐지만 저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가 선박 항로였다면 출항 계획이 외부로 노출된 거였고 방해 공작이 더 정교해질 수 있었으며 시간이 부족했어요. 저는 박지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즉시 출항 강행해야 하고 중재 명령 도착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박지훈이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법적 리스크 너무 크고 중재 명령 위반하면 국제 소송 확대됩니다. 저는 그 경고를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재 명령이 도착하면 출항은 영구 봉쇄될 거였고 그리스 협상도 무산될 거였으며 한국 조선소는 손실을 떠안게 될 거였고 박지훈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법적 리스크는 나중 문제고 지금 안 움직이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박지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모니터를 보며 생각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가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렸으며 관제실 내부는 정적에 휩싸였지만 경보음만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몇 분 후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항 준비 즉시 완료하고 관제 시스템 수동 전환합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박지훈이 결단을 내린 거였고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출항을 강행하기로 한 거였으며 우리는 중재 명령이 도착하기 전에 물리적으로 선박을 움직이기로 한 거였어요. 박지훈이 관제 시스템 메인 콘솔로 다가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자동 제어를 해제하고 수동 모드로 전환했으며 화면에 출항 카운트다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3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3시간 안에 선박을 도크에서 빼내야 했고 중재 명령이 도착하기 전에 항만을 벗어나야 했으며 외부 방해 공작도 차단해야 했지만 동시에 내부 협조자도 찾아야 했고 시간이 촉박했어요. 박지훈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각오했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관제실 모니터에서 출항 준비 진행률이 표시되기 시작했고 크레인이 작동하며 선박 고정 장치가 해제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충돌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박지훈과 저는 나란히 서서 화면을 지켜보며 다음 3시간이 모든 걸 결정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카운트다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항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 1시간 후 항만 외곽 레이더 모니터링 스테이션에서 접근하는 미확인 고속정 신호를 확인하고 있었고 박지훈이 저를 현장 감시 요원으로 배치했으며 작은 컨테이너 건물 안에서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세 척의 고속정이 항만 입구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고 속도는 40노트였으며 식별 신호는 꺼진 상태였고 명백히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박지훈에게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미확인 고속정 3척 접근 중이고 항만 입구까지 15분 거리입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고 여전히 침착했지만 긴장되어 있었어요. 확인했고 해경에 신고 진행 중이지만 도착까지 30분 소요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계산했습니다. 30분이라니 고속정이 항만에 진입하고도 15분이 남는 시간이었고 그 사이 방해 공작이 가능했으며 출항이 지연될 수 있었어요. 저는 레이더 스테이션을 나와 갑판으로 이동했고 쌍안경을 들어 수평선을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멀리 작은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고속정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고 박지훈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였으며 내용은 짧지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스 선사 측 인수팀 출발 지연됐고 예정 시각보다 4시간 늦어질 예정이며 이유 불명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인수팀 지연이라니 출항 일정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었고 그리스 측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선박 인계가 불가능했으며 출항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즉시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가 받자 급히 물었습니다. 인수팀 없이 출항 가능합니까?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인수 절차 없이 출항하면 해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경고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해적 행위라니 국제법 위반이었고 한국 조선소뿐만 아니라 그리스 선사까지 연루될 수 있었으며 박지훈이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를 넘어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속정 접근과 인수팀 지연이 동시에 발생했고 출항을 늦추기 위한 계획적 개입이었으며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고 시간을 끌면 중재 명령이 도착할 거였어요. 그때 항만 관제센터에서 긴급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고 스피커를 통해 공지가 들렸습니다. 안전 점검을 위해 항만 전력 일시 차단 예정이며 모든 선박 출항 작업 중단 요청합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전력 차단이라니 출항 작업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는 시도였고 안전 점검은 명목일 뿐이었으며 누군가 항만 당국을 움직이고 있었고 압박이 행정 권력까지 확장된 거였어요. 저는 즉시 박지훈에게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전력 차단 시도 확인됐고 출항 작업 중단 압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번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확인했고 자체 발전기로 전환 준비 중이지만 일부 관리자들이 중단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상황이 내부에서도 흔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선소 관리자들이 법적 리스크와 행정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출항 강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으며 박지훈의 결정이 내부에서도 고립될 수 있었어요. 저는 갑판을 따라 관제실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복도를 지나 문을 열었으며 안으로 들어가니 박지훈이 여러 관리자들과 논쟁 중이었고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너무 위험하고 법적 책임 감당 못합니다. 다른 관리자도 거들었어요. 전력 차단되면 크레인 작동 불가능하고 강제 출항은 불가능합니다. 박지훈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체 발전기 가동하면 가능하고 출항은 계속 진행합니다. 관리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불안한 표정이었으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본부장님, 그리스 인수팀도 안 왔고 법적 근거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리스 측이 군용 위성 링크로 접속 가능하고 원격 인수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한 명이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박지훈이 저를 가리키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 해군 소속이고 현장 자문으로 협력 중입니다. 저는 박지훈이 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걸 확인했고 관리자들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관제실 모니터에서 새로운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화면에 나토 암호화 채널 연결 요청이 떴으며 발신자는 그리스 선사였습니다. 박지훈이 즉시 연결을 승인했고 화면에 그리스 측 담당자가 나타났으며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박 본부장님, 우리는 나토 물류망 핵심 노드이고 군사 보호하에 원격 인수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전이 발생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스 선사가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니라 나토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군사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원격 인수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긴 거였어요. 박지훈이 화면을 보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원격 인수 절차 즉시 가능합니까? 그리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가능하고 지금 즉시 시작할 수 있으며 나토 승인 코드 전송하겠습니다. 화면에 암호화된 승인 코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박지훈이 확인했으며 관리자들도 화면을 보며 침묵했고 더 이상 반대할 근거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지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본부장님, 민간 인수 절차 건너뛰고 군사 보호하에 출항 전환해야 합니다. 박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무전기를 들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출항 절차 군사 보호 모드로 전환하고 나토 승인 코드 적용합니다. 관제실 내부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관리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으며 저는 창밖을 보며 고속정이 항만 입구에 거의 도착한 걸 확인했고 시간이 촉박했어요. 박지훈이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위님, 외부 고속정 차단 필요하고 경고 신호 송출 준비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신 콘솔로 다가갔고 경고 신호 주파수를 설정하기 시작했으며 고속정을 향해 송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현장 충돌을 감수하기로 결심했고 전력 일부가 복구되며 최소 시스템으로 출항 준비가 이어지기 시작했으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고 신호를 송출한 지 30분 후 조선소 내부 서버실로 이동하고 있었고 박지훈이 유출된 항로 데이터를 역추적하라고 지시했으며 좁은 복도를 지나 철제 문 앞에 도착했고 카드키를 태그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버실 내부는 냉방이 강하게 돌고 있었고 수십 개의 서버렉이 줄지어 있었으며 모니터 화면들이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메인 콘솔 앞에 앉아 로그 파일을 열기 시작했어요. 유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렬했고 외부 접속 시도가 발생한 시각과 데이터 전송 완료 시각을 확인했으며 그 사이에 내부 승인 코드가 사용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승인 코드를 확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했고 암호화된 문자열이었지만 패턴이 익숙했으며 미국 정부 보안 체계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했고 특히 재무부 인증 시스템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재무부 인증이라니 이건 단순 해킹이 아니라 미국 내부 인원이 직접 개입했다는 뜻이었고 조선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누군가였으며 데이터 승인 코드를 제공한 거였어요. 저는 즉시 추가 분석을 시작했고 승인 코드 발급 시각을 확인했으며 정확히 사흘 전 워싱턴 시각 오후 6시였고 제가 재무부 브리핑룸에 있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브리핑 참석자 중 누군가 회의 직후 승인 코드를 발급했고 조선소 시스템 접근 권한을 외부에 제공했으며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시킨 거였고 내부 고위 인사가 연루되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증거를 백업하기 시작했고 로그 파일을 암호화해서 저장했으며 이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해야 했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고 미 본부에서 온 최종 통보였습니다. 콜먼 대위 즉시 귀국 명령이며 통신 두절 시 강제 송환 절차 진행됩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본부 명령을 따라 귀국할지 아니면 증거를 공개하고 출항에 집중할지 결정해야 했고 귀국하면 진실은 묻힐 거였으며 출항도 실패할 수 있었지만 증거를 공개하면 저는 완전히 조직과 결별하게 될 거였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증거를 암호화해서 외부로 전송하기로 했고 워싱턴 언론기관과 의회 감사위원회에 동시 발송하기로 했으며 은폐할 수 없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고 수신자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제목은 간결하게 적었어요. 긴급 미 재무부 내부 정보 유출 증거 한국 조선소 해킹 사건 연루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승인 코드 분석 결과와
발급 시각과 브리핑 참석자 명단까지 첨부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잠시 망설였어요. 이 메시지를 보내면 제 경력은 끝날 거였고 군법 회의는 확실했으며 본부는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을 거였지만 USS 제임스 E. 윌리엄스에서 유조선을 막았던 순간부터 저는 진실을 향해 걸어왔고 지금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송 버튼을 눌렀으며 메시지가 발송되기 시작했고 화면에 전송 중 표시가 나타났으며 몇 초 후 전송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서버실을 나왔으며 복도를 걸어 관제실로 향했지만 그 순간 항만 외곽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건물이 흔들렸으며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관제실로 달려갔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지훈이 모니터 앞에 서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화면에는 항만 외곽 CCTV 영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드론 한 대가 선박 근처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무전기를 들어보안 팀에게 지시했어요. 드론 접근 확인됐고 즉시 차단 시도하십시오. 저는 모니터를 보며 드론이 선박항에 장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전자 교란 장비를 탑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레이더나 GPS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였어요. 박지훈이 저를 보며 급히 말했습니다. 대위님 드론 제어 신호 분석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신 콘솔로 다가갔고 주파수 스캐너를 활성화하기 시작했으며 드론 제어 신호를 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신호가 포착됐고 주파수는 2.4GHz 대역이었으며 암호화된 채널이었지만 패턴을 분석할 수 있었어요. 저는 신호 패턴을 화면에 띄우며 박지훈에게 보여줬고 그가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신호 패턴 미 군사 드론 체계와 유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 군사 드론이라니 이건 단순 민간 방해 공작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군사 자산을 동원했다는 뜻이었고 재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까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깊었어요. 저는 신호를 계속 분석했고 제어 명령어 구조를 확인했으며 드론이 특정 좌표를 향해 이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고 목표는 선박 브리지 상부 레이더 장비였습니다. 저는 박지훈에게 급히 말했어요. 본부장님 드론 목표는 레이더 장비이고 파괴하려는 겁니다. 박지훈이 무전기를 들어 선박 측에 경고했지만 이미 드론이 접근 중이었고 시간이 부족했으며 물리적 차단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저는 통신 콘솔을 보며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드론 제어 신호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렸으며 주파수를 재밍하거나 제어권을 탈취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박지훈에게 물었어요. 본부장님 신호 재밍 장비 있습니까?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캐비닛을 열었고 휴대용 재밍 장비를 꺼내 제게 건넸으며 저는 즉시 주파수를 설정하기 시작했고 드론 제어 신호와 동일한 대역으로 맞췄습니다. 저는 재밍 신호를 송출하기 시작했고 화면에서 드론 움직임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으며 제어 연결이 끊기는 징후가 보였고 드론이 호버링 상태로 전환됐어요. 박지훈이 모니터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저는 재밍 강도를 높였고 드론이 완전히 제어를 잃기 시작했으며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고 선박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드론이 항만 외곽 바다에 추락했고 위협이 제거됐지만 저는 동시에 불안했어요. 드론 공격이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고 추가 공격이 있을 수 있었으며 미국 내부 세력이 출항을 막기 위해 계속 움직일 거였습니다. 저는 박지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본부장님 즉시 출항해야 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어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출항 즉시 개시하고 모든 고정 장치 해제합니다. 관제실 모니터에서 선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도크에서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크레인이 작동하며 마지막 연결부가 해제됐고 출항이 현실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선박이 항만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박지훈과 나란히 서서 지켜봤으며 드론 교란은 막았지만 다음 공격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고 제 위치도 노출된 상태였으며 미 본부는 저를 추적하고 있었지만 출항 성공만이 유일한 목표였고 우리는 끝까지 버티기로 결심하며 선박이 항만 입구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론 교란을 막은 지 40분 후 항만 컨트롤 타워로 이동하고 있었고 박지훈이 최종 출항 승인 신호를 송출하기 위해
타워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외곽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 무전기에서 보안팀 긴급 호출이 들렸고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본부장님, 무장 인원 3명 타워 1층 진입 확인됐고 현재 상승 중입니다. 저는 계단에서 멈춰 섰고 박지훈도 무전기를 들고 상황을 확인했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보안팀 즉시 타워 봉쇄하고 진입 차단하십시오. 보안팀 목소리가 다시 들렸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인원 부족하고 3층까지 도달저지 어렵습니다. 저는 박지훈을 보며 급히 말했어요. 본부장님, 저는 타워로 가겠고 본부장님은 관제실에서 대기하십시오. 박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둘이 함께 가야 하고 출항 신호 송출은 수동 조작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고 함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2층을 지나 3층으로 향했지만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무장 인원이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3층 출입문에 도착했고 박지훈이 카드키를 태그했지만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화면에 접근 거부 메시지가 떴고 누군가 원격으로 잠금을 걸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지훈이 무전기를 들어 관제실에 연락했어요. 타워 3층 잠금 해제 필요하고 즉시 권한 복구하십시오. 관제실 담당자 목소리가 들렸고 당황해 있었습니다. 시스템 해킹당했고 원격 제어 불가능하며 수동 해제 필요합니다. 저는 문을 확인했고 전자 잠금 장치였지만 비상 수동 레버가 옆에 있었으며 강제로 열 수 있었지만 경보가 울릴 거였고 위치가 노출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무장 인원이 2층을 통과한 상태였으며 시간이 촉박했고 저는 비상 레버를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문이 열렸으며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잠글 방법이 없었고 무장 인원도 곧 도착할 거였어요. 타워 내부는 좁았고 중앙에 컨트롤 패널이 있었으며 큰 창문을 통해 항만 전체가 보였고 선박이 천천히 도크를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아직 항만 입구까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컨트롤 패널 앞으로 다가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출항 승인 신호를 송출하려 했지만 화면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이 잠긴 상태였어요. 저는 박지훈 옆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수동 조작 가능합니까? 박지훈이 패널 아래쪽을 열며 대답했어요. 가능하지만 전원 직접 연결 필요하고 시간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 쪽으로 이동했고 무장 인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엄폐 위치를 잡았으며 박지훈은 패널 내부 배선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멈췄고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으며 누군가 문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했고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무기가 없었고 물리적 대응이 불가능했으며 박지훈도 여전히 배선 작업 중이었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고 무장 인원 한 명이 총을 들고 들어왔으며 저를 발견하고 겨냥했지만 그 순간 아래쪽에서 보안팀 목소리가 들렸고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났어요. 무장 인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뒤를 돌아봤고 보안팀과 교전할지 타워 진입을 강행할지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래쪽에서 보안팀이 3층에 도착했고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장 인원이 후퇴를 결정했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보안팀과 짧은 대치 끝에 1층으로 도주했고 위협이 일시적으로 제거됐어요. 저는 안도하며 박지훈을 봤고 그는 여전히 배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몇 분 후 전원이 연결됐고 화면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출항 승인 신호를 입력하기 시작했고 화면에 송출 준비 완료 메시지가 나타났으며 마지막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태였어요. 그 순간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이 들렸고 관제실 담당자 목소리였습니다. 본부장님, 국제중재 임시 명령 도착했고 출항 금지 요구 들어왔으며 항만 당국도 중단 지시 내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중재 명령이 도착한 거였고 법적으로 출항이 금지된 상태였으며 박지훈이 지금 신호를 송출하면 국제법 위반이 확정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였어요. 박지훈이 화면을 보며 손을 멈췄고 잠시 침묵했으며 저는 그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선박은 이미 도크를 빠져나간 상태였고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였습니다. 저는 박지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본부장님, 법적 리스크 감수하고 송출해야 합니다. 박지훈이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선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각오했고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박지훈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확인 버튼을 눌렀으며 출항 승인 신호가 송출되기 시작했고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창밖으로 선박이 신호를 받고 엔진 출력을 높이기 시작했고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으며 항만 입구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고 출항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안도했지만 그 순간 무전기에서 다시 긴급 호출이 들렸고 보안팀 목소리였습니다. 본부장님, 일부 직원들이 시스템 강제 정지 시도하고 있고 내부 반발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내부 반발이라니 조선소 직원들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출항을 막으려 하고 있었고 안전을 이유로 시스템 정지를 시도하고 있었으며 상황이 내부에서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박지훈이 무전기를 들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수동 제어로 전환됐고 강제 정지 불가능하며 출항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내부 반발이 커지면 출항 후에도 법적 책임 추궁이 가중될 거였고 박지훈은 조직 내에서도 고립될 수 있었으며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박지훈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함께 책임지겠고 증언도 하겠습니다. 박지훈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하지만 대위님도 이미 충분히 위험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타워 창문 너머로 선박이 천천히 항만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고 중재 명령을 위반했지만 출항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내부 반발도 있었지만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고 일부 시스템이 복구되며 선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출항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고 저는 박지훈과 함께 끝까지 버티기로 결심하며 항만 입구를 향해 나아가는 선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워에서 출항 승인 신호를 송출한 지 20분 후 부두 끝 컨테이너 적재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박지훈이 선박 최종 이탈 순간을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했으며 습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멀리 선박이 천천히 항만 입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어 선박 주변을 확인했고 항로는 깨끗했으며 장애물도 없었지만 그 순간 수평선 너머에서 작은 불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으며 고속정이었어요.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박지훈에게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고속정 2척 접근 중이고 선박 진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확인했고 해경 연락했지만 도착까지 10분 소요됩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고속정을 다시 확인했고 속도가 빨랐으며 선박과의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고 충돌 코스로 진입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0분이라니 고속정이 선박에 도달하고도 5분이 남는 시간이었고 그 사이 물리적 충돌이 가능했으며 선체를 손상시키거나 진로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다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고속정 충돌 시도 예상되고 즉시 대응 필요합니다. 박지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원 인력 없고 현장 대응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냥 지켜볼지 아니면 직접 개입할지 결정해야 했고 상부에서는 여전히 개입 금지 명령이 내려와 있었으며 지원도 없는 상태였지만 선박이 충돌당하면 출항은 실패할 거였어요. 저는 부두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항만 견인선이 계류된 부두로 향했으며 견인선은 작았지만 고속정 진로를 막기에는 충분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견인선에 도착해 승선했고 조종실로 들어가 시동을 걸려 했지만 조종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카드키 인증이 필요한 상태였고 강제로 시작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박지훈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견인선 조종 권한 필요하고 즉시 해제해 주십시오. 박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권한 부여하면 대위님도 법적 책임 지게 됩니다. 저는 그 경고를 듣고 각오했습니다. 법적 책임은 이미 감수하기로 했고 출항 성공이 우선이었으며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권한 부여하십시오. 몇 초 후 조종실 화면에 권한 승인 메시지가 나타났고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엔진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종간을 잡고 견인선을 출발시켰고 부두를 빠져나가 고속정 접근 경로로 향했으며 속도를 최대로 올렸지만 견인선은 느렸고 고속정보다 훨씬 느렸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고속정 위치를 다시 확인했고 선박까지 거리가 200m로 좁혀진 상태였으며 충돌까지 1분도 남지 않았고 저는 견인선으로 진로를 막기 위해 각도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견인선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고 고속정 진로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충돌 직전까지 접근하기로 결심했고 물리적으로 진로를 막는 수밖에 없었어요. 고속정이 저를 발견했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속하기 시작했고 견인선과 충돌할 각오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저도 멈추지 않았고 조종간을 꽉 잡고 직진했습니다. 거리가 50m까지 좁혀졌고 고속정이 경적을 울렸으며 경고 신호였지만 저는 무시하고 계속 전진했고 20m까지 접근했으며 충돌이 임박했어요. 그 순간 고속정이 급격히 방향을 틀었고 견인선을 피해 우회하기 시작했으며 충돌을 회피한 거였고 저는 견인선을 다시 조작해 진로를 막으려 했지만 고속정이 더 빨랐고 우회 경로로 선박을 향해 다시 가속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박지훈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고속정 우회했고 선박 접근 계속됩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번엔 다른 소식이었어요. 대위님 그리스 측에서 군사보호 요청 승인됐고 인근 해군 자산 개입 준비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전이 발생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스가 나토를 통해 군사 개입을 요청했고 정식 절차가 승인된 거였으며 고속정 접근이 군사적 위협으로 분류될 수 있었고 개입 근거가 생긴 거였어요. 저는 수평선을 확인했고 멀리 대형 선박이 접근하고 있었으며 그리스 해군 소속으로 보였고 속도가 빨랐습니다. 고속정도 그리스 해군 접근을 확인했고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으며 선박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고 충돌 시도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견인선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으며 고속정이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고 그리스 해군이 선박 주변에 방어 진영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출항 보호가 공식화된 거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어 박지훈에게 말했어요. 본부장님 고속정 후퇴했고 그리스 해군 도착했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렸고 안도한 것처럼 들렸어요. 확인했고 선박 항만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어 선박을 확인했고 항만 입구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으며 외해로 진입하고 있었고 그리스 해군이 호위하기 시작했으며 출항이 성공한 거였어요. 저는 견인선 조종실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막아냈고 그리스 군사 개입으로 상황이 반전됐으며 선박은 무사히 출항했고 박지훈의 결단이 성공한 거였지만 저는 공식 명령을 또 한 번 어겼고 견인선을 무단으로 조종했으며 물리적 충돌까지 시도했고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완전히 확정한 거였어요. 저는 견인선을 부두로 돌리기 시작했고 천천히 항만으로 복귀했으며 멀리 선박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고 출항은 성공했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조직과 결별한 상태였으며 체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부두로 향하고 있었고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으며 선박이 무사히 떠났다는 확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견인선을 부두로 돌린 지 6시간 후 부산 항만 인근 작은 모텔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전 세계 주요 언론 사이트에서 동시에 속보가 터지기 시작했으며 제가 전송했던 증거 파일이 공개되면서 국제 뉴스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워싱턴 포스트였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미 재무부 고위 인사 한국 조선소 해킹 연루 의혹 제재정보 사전 유출 정황 포착. 저는 기사를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고 제가 보낸 증거 파일이 상세히 인용되고 있었으며 승인 코드 분석 결과와 발급 시각까지 공개되어 있었고 재무부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는 후속 보도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로이터였고 한국 조선소 관련 내용이었어요. 한국 조선소 국제중재명령 위반하고 강행 출항, 그리스 나토 물류망 편입 확정. 기사는 박지훈의 결단을 법적 모험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토 계약을 확보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으며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조선소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추가 기사를 확인했고
세 번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 해군 장교 무단 개입 논란. 체포영장 발부됐지만 소재 파악 안 돼. 제 이름이 직접 언급되어 있었고 명령 불복종과 무단 출국과 증거 유출 혐의가 나열되어 있었으며 미 본부는 저를 공식적으로 수배 중이라고 발표한 상태였고 한국 당국과도 협조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예상했던 결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공식적으로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으며 경력은 끝났고 군법회의는 확실했지만 동시에 진실은 공개됐고 재무부 내부 비리도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은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으며 부산 항구가 보였고 크레인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출항했던 선박은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상태였고 박지훈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박지훈이었으며 저는 즉시 받았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여전히 침착했어요. 대위님, 안전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전하고 일단 은신 중입니다. 박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증거 공개 확인했고 재무부 조사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 출항은 성공했고 그리스 계약도 확정됐습니까? 박지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예상 밖의 대답을 했어요. 출항 성공했고 계약도 체결됐지만 저는 이미 다음 계약 준비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계약이라니 출항이 끝난 지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박지훈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라는 걸 암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거라는 뜻입니까? 박지훈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재 리스트는 계속 갱신되고 금융 흐름도 계속 변하며 우리는 그 흐름을 끊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끝이 아니었고 알-와하브 같은 선사들은 계속 나타날 거였으며 한국 조선소는 그때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할 거였고 박지훈은 이미 그 시스템의 일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박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국제중재 패소 가능성 있지만 나토 계약으로 손실 상쇄 가능하고 회사는 존속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박지훈이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법적 리스크도 재정적 손실도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출구 전략까지 준비되어 있었으며 제가 개입하기 전부터 모든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귀환해서 진실을 증언할지 아니면 계속 밖에서 움직일지 결정해야 했고 귀환하면 군법회의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증언하더라도 조직 복귀는 불가능했지만 동시에 밖에 남으면 도망자 신세였고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귀환해서 기록을 남기기로 했고 공식 증언을 통해 진실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법적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이 사건을 역사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박지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본부장님, 저는 귀환해서 증언하겠고 재무부 비리도 국방부 개입도 전부 밝히겠습니다. 박지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위님 선택 존중하고 필요하면 우리도 증언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으며 노트북을 다시 열어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막았던 순간부터 부산 항만에서 출항을 도왔던 순간까지 순서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재무부 승인 코드 유출 과정을 상세히 적었고 드론 교란 사건도 포함시켰으며 미국 내부 고위 인사의 개입 증거까지 첨부했고 박지훈과 한국조선소가 어떻게 모든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솔직하게 서술했어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신중하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제재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고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출항을 강행했으며 결과적으로 나토 물류망 편입에 성공했고 미국은 내부 비리로 인해 신뢰를 잃었으며 이 구조는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저는 그 문장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 하청업체로 평가했지만 그들은 국제금융 흐름과 제재 시스템을 우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박지훈은 이미 다음 계약을 준비 중이며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암호화했으며 미 본부와 의회와 언론에 동시 전송했고 공개적으로 기록을 남기기로 했으며 전송이 완료되고
화면에 새로운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미 재무부 새로운 제재 리스트 발표 예정. 중동 선사 추가 포함 가능성.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며 박지훈의 말이 맞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재 리스트는 계속 갱신되고 있었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선사들이 목록에 오를 거였고 한국 조선소는 그때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할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으며 공항으로 향하기로 했고 귀국 후 즉시 체포될 거였지만 증언은 준비됐고 기록은 남았으며 진실은 공개됐고 저는 할 일을 다 했다는 확신 속에서 모텔방을 나섰으며 부산 항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박지훈이 다음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모든 구조가 반복될 거라는 예감 속에서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새로운 제재 리스트가 갱신되며 또 다른 흐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한 채 이야기는 여운 속에서 끝났습니다.